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소식부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모식이 열리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어서 야권의 가장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야권들이 어쨌든 다 봉하마을로 좀 집결을 한다고요. 5월은 5.18이 있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야당의 계절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치적으로 지난 야당의 계절. 5.18 36주년 기념 행사의 기념식에도 야권이 총 강조에 집결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또 노무현 대통령 7주기 네. 또 야권이 봉하마을에 뭐 총동원령이 내린 것 같습니다. 네네. 뭐 4.13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간의 일종의 적통 경쟁이랄까요? 예. 국민의당이 의회에 선전을 하면서 말하자면 야권의 정통성이 어디가 있느냐 네네.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가열을 하다 보니까 네. 당선인들까지 총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상대 진영 또 뭐 그런 그 껴안기랄까 뭐 포용하기 예. 이런 것들이 가열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 대권 경쟁이 있다 보니까 네네. 뭐 내년까지 이러한 양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내년 앞두고 좀 불을 좀 당기는 예, 모양새가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야당 쪽에서도 어쨌든 PK 지역에서 야당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결도 좀 있죠. 예, 최근에 뭐 계속 그 부산시장 선거에서 예. 여권과 야권의 그 득표가 1% 격차까지 점점 줄어왔습니다. 네. 박빙이었죠. 그런데 이제 부산 선거 같은 19대 경우. 총선에 비해서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의석은 9석 PK에서 얻었지만은 실제로 그 야당의 전체 정당 득표 이렇게 합계는 네. 부산이든 경남이든 새누리당을 상당히 압도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으로 봐서 야당이 이제 PK 지역에 본격적으로 텃밭으로 삼을 가능성도 이제 이렇게 고려하면서 네. 이번에 이제 친노 친문 진영이 지난 5.18 때는 자신들이 좀 껄끄러운 행사였잖아요. 예. 광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자신들의 텃밭에서 한마디로 이제 상주로서 입장을 좀 과시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네. 안철수 대표 진영에서 좀 껄끄러운 날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전세가 좀 뒤집힌 분위기예요, 약간. 지난 6주기 때도 그랬고 1월 달에 갔을 때도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그 친노 세력들로부터 물병세례도 받고 예. 또 뭐 야유도 들었습니다만은 예. 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환영은 하지 않겠지만 네네. 이번의 경우는 좀 달라지지 않겠나. 좀 다르다고 우선 뭐 기대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고 네. 또 방금 얘기한 대로 낙동강 벨트에서 8석을 얻었거든요. 네네. 뭐 대구에서도 1석 얻었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그런 그 정치적 어떤 교두보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가 다른 야권에 대해서 야유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경우는 친노 패권, 여전히 친노 세력들만 살아있구나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좀 더 아량이랄까 포용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세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 작년에는 뭐 이 상주격인 노건호 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 나서서 거기 온 추모객들 중에서 이제 새누리당 뭐 김무성 대표 등을 향해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친노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앞으로 집권 세력으로 또 등장하려면 그 포용하는 방법, 또 자신의 과거 집권기에 정말로 그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득권 지향이 되어서 부동산 문제나 대재벌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실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부분도요. 그것이 집권하는 데 지름길이지. 친노가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배타적이고 교조적으로 움직여서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도요, 제가 볼 때 이 친노를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이 특성들이 반영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 거기 온 불편한 손님들한테 뭐 이 통제되지 않은 소란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좀 소란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전망도 좀 하셨는데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아량과 포용 뭐 이 부분을 좀 베풀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친노 패권 그동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참석을 하면 어떤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까 싶어요.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네. 친노 친문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 대표가 사실은 뭐랄까 침몰해가는 더불어민주당을 구원한 그렇죠. 그런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그런 공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해찬 전 총리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네. 이해찬 전 총리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뭐 사실상 뒤에서 이번 행사를 많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번 컷오프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건 정치 보복이다. 또 당선되고 나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데 지역 유권자들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김종인의 정무적 판단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사과하라. 그리고 복당을 지금 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부 뭐 친노 세력이라든가 또 이해찬 전 총리가 갖고 있는 친노에서의 그러한 좌장의 역할 이런 것들로 감안할 때 김종인 대표로서는 좀 거꾸로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좀 불편한 그런 목소리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뭐 야당 대표로서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참석하기 때문에 뭐 심정적으로 거꾸로 올 뿐이지 그렇게 외향적으로 그런 어떤 좀 볼썽스러운 모습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공천 배제된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과를 하고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볼 때 뭐 두 사람 성격을 보면요. 둘 다 비슷한 데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밑으로 사과하거나 입장을 전달했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하나 좀 의아스러운 거는 문희상 이 뭡니까 당의 대표를 했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됐는데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가 됐는데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정말로 문재인 전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생각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내부에 좀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오늘 아마 저 봉화마을에 가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정말 오늘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정말 가기 싫다는 분도 많을 거고요. 손학규 전 고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예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럴 텐데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야권의 달, 뭐 야권의 달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들 몰려갑니다.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참석을 안 한다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자기는 거기에 참여할 그런 뭐 형편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다. 그 형편이 뭔지 그 궁금합니다. 형편은 사실은 뭐 손학규 대표로서는 친노에 대해서는 구원이 좀 있다고 봐야죠. 좀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친노가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 패족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패족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이후 혁신과 통합을 만들었고 당시 손학규 대표가 있던 민주통합당과의 통합을 했는데 그 당시 손학규 대표로서는 혁신과 통합을 끌어서 자기 세를 좀 강화해야겠다. 호남세에 밀려 있는 자기 세를 강화해야겠다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치기를 당해가지고 대표도 또 쫓겨나고 대선 2012년 대선 후보 측에서도 사실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친노 세력에 밀려가지고 강진토굴에 가 있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뭐 손학규 대표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칠죽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추모를 한다든지 추모를 하고 뭐 어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계 개편 얘기 나올 때 지금 세 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국민의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대표 인물로서 정계 복귀를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좀 취했단 말이에요.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명확한 입장을 좀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어디 쪽으로 좀 향할까도 싶어요. 정계 개편 큰 틀을 어떻게 짤까도. 지금 뭐 국민의당이나 이 더민주당이 서로가 손학규 대표를 자기 쪽에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건 말뿐인 거죠.
왜 이 한국에서 항상 이 권력의 정점에 있지 않고 약간 벗어나서 권력이 좀 이렇게 상실한 사람들이 정계 개편을 주로 이야기하는 위치에 서는가라고 봤을 때 이 대통령직이라는 부분에 가까이 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정계 개편, 뭐 개헌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멀어진 과거의 실력자들이 주로 정계 개편을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도 취임 초에는 절대 개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기 말이 다가오면 이 자신이 이후에 또 다른 대통령이 자신처럼 카리스마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 꼴은 못 보겠다 해서 또 개헌 쪽으로 살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외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과는 다르게 손학규 전 대표는 개헌이라는 카드를 갖다가 대선 공약으로 내어 걸고 그걸 중심으로 더민주의 비주류 그리고 국민의당의 호남계 또 새누리의 이 비박 진위 이런 세력들을 모아 보려고 하는 일종의 그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쨌든 뭐 우상호 원내대표가 했던 말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번 불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손학규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있어요. 당원이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정계 복귀를 해갖고 정치를 할 가능성은 없고 혹시 한다면은 국민의당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호남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강진에 가서. 왜 춘천이나 강원도나 저기 경남에 가서 하니까 호남에 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야당의 적통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야당에서 호남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자기가 정계 복귀를 하더라도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호남에 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국민의당의 경우도 안철수 대표가 확고히 자리 잡은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국민의당에 들어가서 안철수 대표와 뭐 이런 대권 후보 경쟁을 벌일 수도 있지만 새 판을 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 판은 들어가든가 어디 입당하는 것은 새 판은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비전과 철학과 담론을 가지고 새 판을 짜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뭐 뚜렷한 새 판이라는 얘기만 나왔지 그 새 판의 핵심이 뭔지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안철수 대표가 새 정치를 하겠는데 새 정치가 뭐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처럼 어쨌든 새 판을 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뭐 손학규에게만 해도 한 20여 명 당선이 됐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박이라든가 올 7, 8월에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정의화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새한국의 비전 이런 것들이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정치 결사체를 만드는 쪽으로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손학규 전 대표의 어떤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 좀 하도 관심이 많아서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봤는데 또 한 가지 좀 다뤄보고 싶은 내용이 이번 내년 대선 앞두고 사실은 뭐 형님 아우로 통했던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금 보면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어떤 대권 발언이 좀 수위가 좀 높아지면서 직접 경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같이 만나게 될 텐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뭐 불편해서 몸을 풀고 있다. 장수가 뭐 이렇게 부르는데 나갈 준비가 안 된 거는 뭐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라고 얘기했죠.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물 밑에서 이것이야말로 서로 이렇게 이 통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지 않습니까? 친박을 얻고 뭐 여권의 대선 후보로 이렇게 위에서 이제 하향식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렇다 그러면 충청도가 통째로 이 새누리당에 넘어가면서 충청 TK 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죠.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충청대도 유력 대선 후보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 충청민들에게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충청도 정서가 반기문으로 쏠려가는 부분을 막고 또 충청대 유력 대선 후보로서 잠정적인 대선 그 운동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문재인 대표를 미는 쪽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냐.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어떤 이 물밑 어떤 이 통함이 없이 그냥 서로 간에 경쟁이 되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친노의 속성이나 색깔로 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고 본다는 거죠. 이미 지금 다 통한 상태다. 페이스메이커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우리 속된 말로 그렇게 보는 거죠. 문재인 대표와 안희정 지사 간에는 지지층이 완전히 겹칩니다. 친노, 친문 세력들이 대다수고 그분들을 놓고 서로 이렇게 뭐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지금 현재와 같이 문재인 대표 원맨쇼로 이렇게 갈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들도 필요감을 느끼고 물론 다른 더불어민주당에도 대권 후보로 나설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표로 아주 상수가 돼가지고 이건 불변 후보 부동의 후보인 것처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종의 국민들의 관심도 끌고 장이 서야 하거든요. 손님을 좀 끌어보자는 그런 데다가 사실은 호남에서 이번 총선 결과 문재인 대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청도에서 좀 보완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대표를 뛰어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두 번째는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지식인 사회에서는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인지도라든가 역량을 크게 보여준 건 없어요. 지금 충남지사 두 번째 하는 거 외에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역량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식견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벽을 넘기에는 아직은 좀 빠르지 않느냐. 말하자면 안희정 지사는 이번에 경선에 나가서 지더라도 지사직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 차차기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안희정 지사를 앞세워 놓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뒤에서 이제 경쟁하는 구도로 가면서 어쨌든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번에 보면 문재인 대표는 이번에도 또 낙선을 하게 되면 사실상 다시 더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본인의 선거운동이 차차기를 겨냥한 일종의 자기 닦기도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일정하게 세를 뭉쳐가지고 문재인 대표를 지지함으로써 혹시 일이 잘 될 경우에 자기 정권에서의 자신의 지분도 확보할 수 있고 움직이는 만큼 이익이지 손해볼 필요가 없거든요. 또 과거에 보면 법적인 문제들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행보를 통해서 좀 미리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도 거두겠다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야당 상황 여기까지 좀 짚어봤고요. 새누리당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총선 이후 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써 40일째 되고 있습니다. 해법을 여전히 못 찾고 있는데 이 소식 허승아 앵커를 통해서 설명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혁신위와 비대위를 합친 이른바 혁신형 비대위로 접점을 찾고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내홍 해결책을 일임했습니다. 하지만 친박계는 정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임에 반대하면서 비박일색인 비대위 구성을 원점으로 되돌리라는 입장이고 비박계는 굴복해선 안 된다며 겸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 원내대표로선 정치적 타협을 할지 아니면 주류 친박계와의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쇄신의 길을 갈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해법 도출은 더 극심한 계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 원내대표는 당분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오는 25일 개최할 예정이던 당선인 당협위원장 총회 개최를 잠정 연기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신 시간을 두고 양 계파와의 물밑 조율에 더 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원내대표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충청도 DNA상 총총걸음을 못한다, 뚜벅뚜벅 갈 수밖에 없다며 여러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언론에 비박이 박 대통령 비토 세력이 아님을 강조했는데요. 비박계 비대위원 백지화보다는 친박계 인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정 원내대표가 장고 끝에 어떤 해법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네, 이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황 소장님, 정진석 원내대표가 충청도 DNA를 가지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지금 새누리당 내용상은 빨리 좀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충청도 DNA 맞죠. 속을 잘 지금 안 드러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친박이 밀어서 겉으로 보면 비박이지만 속으로는 완전 친박인 줄 알았는데 비대위원이나 혁신위원장을 임명할 때 보면 또 친박을 견제하는 수를 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친박, 비박 간의 어떤 세력 균형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이 제의를 좀 거두려고 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 반기문 차기 이 후보를 갖다가 본인도 충청권이니까 겨냥하면서 자기 대권과 관련해서 본인이 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비춰지고요. 그래서 이제 친박에서 나오는 소리가 지난 19대, 20대 총선 또 지난번 지자체 선거 이번에 원내대표까지 4번을 밀어줬는데
배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특유의 충청인 기질로 지금 지연작전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원내대표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서류상의 명의사장은 원유철 전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29일이 되면 본인 이름으로 그 장부를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9일 이전에 공연히 당선자 대회나 뭐 이 저 당협위원장 대회 같이 열어서 뭘 결정하려고 하면 본인한테 유리할 게 없으니까요. 본인이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29일까지 지연 작전을 좀 편 다음에 본인은 자신이 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또 혁신위를 별도로 안 하겠다면 핵심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친박만 한 5명 추가해서 지금 7명이면 친박이 8대 7이다, 8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는데 친박은 애초에 당신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이제 비대위원장도 내놓고 비대위원도 전면 새로 임명하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황 소장님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비슷한 해석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친박은 4.13 총선의 민의를 수용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덮고 안정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혁신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혁신을 한다는 것은 바로 4.13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을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친박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지금 7, 8월 예정된 당권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전지석 원내대표를 친박이 밀어서 70표라는 뭐 친박이 한 70명 됩니다. 70표 정도의 그런 압도적인 표차로 이렇게 표로 밀어준 것은 결국은 좀 친박을 대변하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기를 희망을 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민의를 듣는 게 있고 총선 그 민의를 수용해서 당이 혁신하지 않을 경우는 뭐 당은 물론이고 내년 대권까지도 희망이 없다 이런 판단하에 뭔가 쇄신하고 변화를 가져오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친박한테 거부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좀 자기 뜻대로 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임명했는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친박으로서는 자기 정치 배신의 정치로 찍혀갖고 요즘 친박과 비박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낀박 신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비대위원을 좀 보강하는 선에서 이렇게 뭐 타협점을 찾아보려는 거 아닌가. 다만 지금 친박 측에서는 당신은 바쁘니까 원내대표 지금 원구성 협상이다 뭐 이 원내 6월 임시구 이제 개원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 연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념하고 비대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해라. 그래서 뭐 강재섭, 황우혁 카드도 냈습니다만 결국은 친박의 이야기라는 건 황우혁, 강재섭 카드라는 것은 하지 말고 덮고 가자는 얘기 아니니까 명목만 그냥 이렇게 얼굴 마당격으로 갖다 놓고 혁신하는 모양새만 지어자는 얘기인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먹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한테 과연 새누리당의 혁신 이미지, 새누리당의 앞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지금 2012년 그 2월 달인가 이후에 지금 한 4년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친박이나 비박이나 서로 간에 유리한 어떤 측면을 갖다가 점하자는 것이지 혁신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둘 다 하고 있죠. 정말로 혁신을 하려고 했으면 올 연말 정도까지를 혁신하고 비대위 권한을 갖다가 한데 모아서 강력한 외부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했어요. 내년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당의 조직 시스템 노선을 전부 한골 탈퇴하는 그런 방향, 또 총선 패배의 책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백스로 남기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애초부터 그거하고 관계없이 친박은 뭐 이제 총선 패배의 책임이 희석된다 싶으니까 한 2달 비대위에 잠깐 맡겨놨다가 빨리 전대해서 당권 가져오자는 거고 또 뭐 이 비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막기 위해서 애를 써보다가 이제는 비대위에 들어가서 핵심위를 맡아서 친박을 공격하자. 이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국민의 이해관계나 정치 개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애초에 둘 다 하고 있는 거다. 네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외부에서 두 분 다 비대위원장은 좀 필요하다. 내부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 올 사람이 있어야 비대위원장을 하죠. 할 만한 분들. 예. 지금 강재섭 전 대표 같은 분도 사실은 뭐 흘러간 물입니다만 예. 그런 분도 그런 말 꺼내지도 마라. 내 명예하고 관련이 있다. 지금 불쾌해하시더라고요. 당이 저런 상태에서 내가 비대위원장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이런 정도고 예, 예. 그동안 뭐 이러저런 분들이 뭐 좀 명문가랄까 또 개혁적인 인사랄까 그런 분들이 다 지금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비대위, 혁신 비대위가 정말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책임 같은 것을 가지고 네. 좀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 7, 8월 전대까지 한시적 기구라고 뭐 가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것이죠. 답답하네요. 답답하네요. 답은 찾아야 되겠는데 답이 안 나니까 답답하네요. 예, 애초에요. 네네. 이 기본적으로 혁신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네네. 국민의 비판만 좀 희석되기를 바라던 사람들이 네. 그 이제 중간에 네. 명분용어로 혁신이나 비대위를 생각했는데요. 예, 예. 과거 김무성 대표 때 혁신위원장으로 가장 강력한 김문수라는 분을 갖다 놓고도 일이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예. 지금 혁신 비대위 2달짜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좀 어수선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좀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국회법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뭐 거부권 이제 국회법 관련해서 통과되는 걸로 시끄러웠는데 이번엔 거부권 관련해서 또 시끄럽습니다. 정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또 어떤 행보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대변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뭐 사실 뭐 정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통과된 네. 그 국회법에 따라서 상시 청문회가 열릴 경우 여당 원내대표로서 아주 골치 아픈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아 지금 상황과 좀 다르게 어쨌든 여당 원내대표 네, 입장에서. 또 하나는 네네. 지금 청와대 측에서 이것은 행정마비법이다. 이건 제2의 국회 선진화법이다. 이렇게 상시적으로 청문회가 열려갖고 공무원들 불러들이고 뭐 민간인까지 불러들이고 할 경우는 예. 이게 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예. 그래서 청와대가 아직은 이 거부권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결론을 내리지는 아직 않았다 예. 하더라도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여당 원내대표로서 총대를 메고 그런 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네.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그렇지 않아도 비대위원 선임이라든가 위원 또 혁신위원장 선임 가지고 청와대하고 껄끄러운 또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조금 뭐 청와대에 대해서 또 화해의 손짓도 제스처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뭐 끌끌한 일을 했으니까 네네. 또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총대를 맸겠죠. 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네.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저 상시 청문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예. 청문회를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하에서 해야 되는데 예. 전날까지 뭐 야당 보고 이거 뭐 서로 간에 여야당 그 원내 대표단끼리 이거는 뭐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예.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정의화 의장이 기습적으로 넣어서 상정이 되어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투표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기권이 뭐 26표인가 이래 나왔는데 그 기권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대요. 예.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미국에는 뭐 상시 청문회를 하니까 한국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네네. 이야기도 일면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법을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그 법에 통과된 내용이 의미. 어떠한 결과를 네. 갖고 와. 그럼 이전에 이 상시 청문회가 아니라도 사자방 청문회 이런 걸 했는데 네네. 작년 1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네. 하고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네. 결과가 뭔지를 아는 국민들이 하나도 없고 없죠. 언론지상에서 조용히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럼 그런 청문회가 안 되려면 네네. 어떻게 청문회에 대한 권한을 높일 거고 네. 또 공직자들이 맨날 불려와서 일이 안 된다면 아예 그냥 세종시에서 하자 공직을 상대로 하는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그 이 보완이나 충분한 내용이 됐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통과되고 나니까 이 지금 여야가 바뀔 때마다 국회 선진화법을 서로가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거죠. 네. 국회 선진화법도 18대 말에 얼렁뚱땅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뭐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좀 전망하세요. 아마 청와대로서는 고심을 할 수밖에 없죠. 깊죠. 뭐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여야 합의로 예. 통과된 건 사실 아닙니까? 네, 네. 뭐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요. 또 운영이 법사위를 다 거쳐서 본회의까지. 본회의까지 왔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를 하시겠다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그 3당 대표 회동의 정신에 비추어서 볼 때 이 부분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좀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고 또 더군다나 임을 위한 행진고 이 부분도 사실은 협치 첫발이라 했는데 그것도 꼬인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은 뭐 해외 나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돌아오셔서 결정을 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국회 활성화라든가 또 일하는 국회의 모습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야당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이라든가 또 여권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냥 마구잡이식 청문회를 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할 경우 국민들이 또 그런 것을 봐주고 또 그대로 용인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행을 하면서 여당이 재개정안을 내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것이 좀 하나의 여야 간 충돌도 피하면서 하나의 어떤 협치의 정신도 살릴 수 있는 절충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 오전에 벌써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달 7일까지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될 텐데요. 그 사이 이제 대통령 순방 느껴 있고. 근데 지금 어차피 여소야대가 되어서 이 법이 없다 하더라도 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고 달라들고 오면 이 법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현실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나 여당이 아직도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이 법에 대해서 우리 고 박사님 말씀대로요. 한번 그 문제 소항은 있다. 그리고 운영이나 법 사이에 회의록을 보니까 제대로 논의도 한 기록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고 내가 이거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니까 이 부분을 갖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개정안을 다시 심의해서 우리의 그 우려의 부분들을 갖다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정에 협조를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가장 봅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일부에서는 18대 국회에서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처리한 국회 선진화법도 그렇고요. 19대 국회 마지막에 처리한 이 국회법 개정안도 그렇고요. 먹튀법 논란이 있습니다. 매번 이걸로 이제 다음 국회 거를 발목을 잡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 법 청문회는 지금 과거 청문회법에서 소관 상의에 대한 현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잠깐 좀 보완이 된 거지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안의 중요성으로 비추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문제는 여당의 지도부 공백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당론을 결정한다든가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충분히 의원들한테도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야 할지 이래야 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손 놓고 있었다 보니까 뭐 지난해도 6월에 그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이 문제가 되었고 유승민 파동이 났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러다 보니까 비박 일부 또 무소속으로 당선된 부분들이 가세해갖고 이렇게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지적하기보다는 우선 여권이 먼저 전열을 정비하고 빨리 추스려야 합니다. 그게 집권당 아닙니까? 집권당으로서의 지금 책무를 지금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총선이 이후에 5월달 국회를 저는 없애버리고요. 5월달 국회를 없애버리고요. 그 당선된 사람들이 바로 그냥 5월 1일부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낙선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당이 거의 지도부가 와해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런 어떤 법들이 그냥 통과되어 버리는 일들이 반복되니까요. 이 새 국회의 임기를 5월 1일로 당기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차라리. 총선 끝난 다음에 굳이 일부러 길게 놔둘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당 소식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황 소장님께서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요. 돈은 많은데 돈을 안 쓴다. 짠돌이 소리 많이 듣는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요. 정대철 권노갑 상임고문에게 월 100만 원짜리 법인카드를 좀 내놨다. 이게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법인카드가 무슨 안내배 법인카드, 안철수 개인의 법인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회의라는 어떤 정당에서 국민의당이요? 정부에서 받는 네네. 어떤 정당 보조금이나 네. 당비 등을 이제 이렇게 채우는 네. 그 정당의 이 카드가 있습니다. 대변인이라든지 예, 뭐 대변인실에 당직자들이요.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이나 어떤 사람들하고 밥 먹고 술 먹고 이럴 때 쓰는 카드인데 네네. 그 당의 법인 카드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그 문제는 네.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포용력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는 해설할 수 있겠지만은 예, 예. 짰는가 안 짠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 당 법인 카드를 줬다라는 부분 갖고 예, 예.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건너갑 고문 또 정대철 고문이 지난 총선에서 정말 기여를 많이 했죠. 네, 네. 호남 민심을 또 이렇게 추스리고 예, 또 예. 탈당이라든가 그런 의원들 또 국민의당으로 몰아주는데 역할도 했고 지금도 사실상 끝나고 호남 나서도 운동 다 했다고 끝나고 얘기했다고. 나서도 네. 낙선한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식사하면서 위로하고 또 우리가 다시 힘을 갖고 뭉치자 예. 이렇게 한다니까 법인카드 100만 원짜리가 있고 밥을 몇 번이나 먹겠습니까? 그걸 하려면요 예, 예. 가능하게끔 해줘야지. 네, 네. 그 전국을 돌면서 밥 먹는다는데 한 개, 두 개 더 정도 돌고 나면 다 차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당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 하던데. 아니 그래도 옛날보다는 빈집에 소가 들어와서 굉장히 살만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상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고요.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 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